살아온 인생이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편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시댁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저는 7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늘 누군가를 탓하며 원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300년 전 한 선비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정약용. 그는 단 한마디로 제 관계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나를 살피라. 이 말이 어떻게 40년 갈등을 녹였는지, 어떻게 원망을 치유했는지, 어떻게 관계를 회복시켰는지. 지금부터 30분간 제 고백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도 치유하는 시간을 시작합니다.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나를 살펴라. 잠시 멈춰서 구독, 좋아요 한번. 그리고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탓하는 마음의 고통. 제 이름은 김순자. 올해 나이 75입니다. 결혼한 지 53년. 자식 셋 다 출가시켰고 손주도 5이나 됩니다. 겉으로 보면 복 많은 인생이지요.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평생 쌓인 원망의 명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남편. 시집 온 지 일주일 만에 알았어요. 이 사람은 날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집안 체면 때문에 결혼했다는 걸요. 신혼 첫날 밤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소. 부모님이 정해준 결혼이니 우리 그냥 잘 지내봅시다.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시작된 결혼. 그날부터 저는 남편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원망의 명단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어머니. 시집살이 20년.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밥이 짜다, 설거지가 깨끗하지 않다, 빨래를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자는 생활. 친정에 가고 싶다고 하면 시집 온 여자가 친정을 무슨 호텔로 하냐. 저는 그렇게 20년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깊이 원망했습니다. 정약용의 첫 가르침으로. 정약용은 200년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망은 스스로를 해치는 칼날이다. 남을 배려했으나 결국 내 가슴을 베는 것이 원망이다. 저는 이 말을 읽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생 남을 베려고 갈았던 칼이 실은 제 가슴을 베고 있었다는 것을. 옛날 한 마을에 자꾸 넘어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화를 내며 말했지요. 이 집 문지방이 너무 높아. 누가 이렇게 집을 지었어. 매일 문지방을 탓하며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던 스님이 말했습니다. 문지방을 보지 마시오. 당신 발밑을 보시오. 그가 발밑을 보니 작은 돌멩이 하나가 신발에 끼어 있었습니다. 돌멩이를 빼자 더 이상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평생 문지방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 발밑에 있었습니다. 나이 75세. 저는 깨달았습니다. 탓을 하면 할수록 외로움만 커진다는 것을, 마음만 무거워진다는 것을.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남을 탓하게 될까요? 정약용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평생 누군가를 탓하며 사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치유해 봅시다. 1년 전 손주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맨날 할아버지 욕만 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주 앞에서까지 남편 욕을 하고 있었다니.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남편만 탓하게 됐을까? 정약용의 책을 읽다가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보기 어렵다. 거울을 보는 것보다 남을 보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구체적 사례 첫 갈등은 신혼 초 저는 남편이 밤늦게 들어오면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남편은 늘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피곤하다며 잠만 잤지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집에 일찍 오고 싶은 마음도 없구나. 그렇게 원망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작년에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심근경색. 병실에서 남편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때 내가 밤늦게 들어온 건 부업을 했기 때문이야. 당신한테 좋은 옷 하나 사주고 싶어서, 애들 학원비 벌고 싶어서 말은 못했어. 자존심 상할까봐. 그 순간 50년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약용이 맞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보기 어렵다. 저는 제 외로움만 봤지. 남편의 고민은 보지 못했던 겁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첫째, 자기 연민에 빠진다. 나만 힘들어, 나만 불쌍해. 둘째, 책임을 외부에 둔다. 남편 때문이야, 시댁 때문이야. 셋째, 자기 감정을 정당화한다. 내가 화낼 만했어. 내가 원망할 만했어.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우리는 평생 남을 탓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옛 마을의 흐린 연못과 맑은 연못. 산속에 두 연못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항상 흐렸습니다. 비가 오면 진흙이 섞이고 바람이 불면 낙엽이 떨어져 물이 맑아질 날이 없었지요. 연못은 늘 하늘을 탓했습니다. 하늘이 비를 너무 많이 보내.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다른 연못은 맑았습니다. 같은 비가 와도, 같은 바람이 불어도 물은 늘 고요하고 맑았습니다. 왜일까요? 흐린 연못은 바닥이 진흙이었습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온통 흐려졌지요. 맑은 연못은 바닥이 모래였습니다. 흔들려도 금방 가라앉아 다시 맑아졌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연못의 맑기는 하늘이 아니라 바닥에 달렸느니라. 제 마음의 바닥은 진흙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흔들려도 온통 흐려졌고 세상이 온통 탓할 것 투성이로 보였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의 바닥을 바꾸라. 그러면 세상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의 바닥을 바꿀 수 있을까요? 흐린 연못처럼 사신 적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살피는 마음 기술. 정약용의 성찰법.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18년을 살았습니다. 억울하고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일성록이라는 자기 성찰 일기를 썼습니다. 매일 밤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내 마음은 어떠했는가? 오늘 내 행동은 옳았는가? 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저도 정약용처럼 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함께 3분간 명상을 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10초 침묵하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오늘 하루를 떠올려 봅니다. 오늘 누구에게 화가 났었나요? 오늘 누구에게 섭섭했나요? 10초 침묵하겠습니다. 그 순간을 떠올리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대가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나는 왜 그렇게 느꼈을까? 를 봅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외로움, 섭섭함, 기대. 10초 침묵하겠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세요. 이것이 바로 나를 살피는 것의 시작입니다. 구체적 사례로 며느리와의 갈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추석에 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엄청 화가 났었습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차례 지내는데 어떻게 안 와?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그날 밤 저는 명상을 했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화가 났을까?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외로웠던 겁니다. 자식들이 다 떠나고 명절에라도 가족이 모였으면 했는데 며느리마저 안 온다니 너무 외로웠던 겁니다. 화는 외로움의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감정의 뒤를 보라. 화의 뒤에는 슬픔이 있고, 원망의 뒤에는 외로움이 있고, 섭섭함의 뒤에는 기대가 있다. 이것을 알면 관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며느리야, 할머니가 미안해. 화낸 거 아니야. 그냥 외로웠어. 너희가 오면 좋겠다 싶었는데 말을 잘못했네.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가고 싶었어요. 근데 남편이 아파서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울을 닦는 스님 우화. 한 절에 화를 잘 내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거울을 보다가 화를 냈습니다. 이 거울이 왜 이렇게 더러워? 누가 거울을 이렇게 관리했어? 그는 거울을 탓하며 여기저기 소리쳤습니다. 노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울이 더럽다고 화를 내는구나. 그런데 거울은 닦을 수 있지만 남은 닦을 수 없느니라. 내 마음의 거울을 닦아라. 그러면 세상이 맑아 보일 것이다. 젊은 스님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거울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나를 살핀다는 것은 내 잘못을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겁니다. 화의 뒤에 숨은 외로움을, 원망의 뒤에 숨은 기대를, 섭섭함의 뒤에 숨은 사랑을.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을 알면 사람을 알게 되고, 사람을 알면 관계를 알게 된다. 그런데 제가 나를 살피면서 가장 충격적으로 발견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화의 뒤에 숨은 진짜 감정을 발견하신 적 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결혼 50년. 저는 늘 남편에게 기대했습니다. 남편이라면 이래야 해. 남편이라면 이렇게 해줘야 해. 남편이라면 내 마음을 알아야 해. 그런데 남편은 제 기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말도 없고, 표현도 없고,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섭섭했습니다. 정약용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기대가 많으면 원망도 많다. 기대를 버리면 평안이 온다. 처음에 저는 이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기대를 버리라고? 그럼 남편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거야. 하지만 정약용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기대를 버린다는 것은 정약용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대는 남을 내 틀에 맞추려는 것이고 존중은 남을 그대로 보는 것이다. 저는 남편에게 제 틀을 강요했던 겁니다. 남편은 이래야 해. 남편은 이렇게 말해야 해. 남편은 이런 사람이어야 해. 하지만 남편은 남편 나름의 방식이 있었던 겁니다. 말은 없어도 묵묵히 일하는 방식, 표현은 없어도 책임을 다하는 방식, 관심 표현은 서툴러도 가족을 지키는 방식.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돼야 해. 딸은 좋은 집안으로 시집 가야 해. 막내는 효자여야 해. 모두 제 기대였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리사가 됐지요. 저는 한동안 큰아들을 원망했습니다. 딸은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집안이 아니었지요. 저는 결혼식에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막내는 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명절에도 못 옵니다. 저는 막내가 불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요리사로 성공했습니다. 매일 행복하게 요리하며 자기 가게까지 냈지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행복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니까. 딸은 사랑하는 남편과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렸지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막내는 외국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며 자주 송금을 해줍니다. 막내가 말했습니다. 엄마, 멀리 있어도 늘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은 불효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찾은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기대를 내려놓는 명상을 하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세요.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10초 침묵하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누군가를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사람, 남편일 수도, 자식일 수도, 며느리일 수도 있습니다. 10초 침묵하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말해 봅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살아도 괜찮아. 나의 기대를 내려놓을게. 당신의 방식을 존중할게. 10초 침묵하겠습니다. 가슴이 가벼워지는 것이 느껴지나요? 천천히 눈을 뜨세요. 이것이 바로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기대를 버리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다. 그렇다면 기대를 버린 후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에게 어떤 기대를 내려놓으셨나요? 며느리가 추석에 못 온다고 했을 때 저는 화만 냈습니다. 하지만 명상 후 며느리의 하루를 상상해 봤습니다. 새벽 6시 아이 둘을 깨워 아침 먹이고 7시 어린이집에 맡기고 8시 출근해서 밤 7시까지 일하고 저녁 8시 아이들 데리고 집에 와서 저녁 먹이고 숙제 봐주고 10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11시 아이들 재우고 12시 내일 할 일 걱정하며 잠드는 며느리의 하루. 그제서야 저는 며느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보듯 남의 어려움을 보라. 자신의 아픔을 아는 만큼 남의 아픔도 알 수 있다. 저는 평생 제 입장만 봤습니다. 나는 시집살이 했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편하게 산다.
나는 친정도 못 갔는데 요즘은 명절마다 친정 간다. 나는 시어머니한테 꼼짝 못했는데 요즘은 시어머니한테 말대꾸한다. 모두 제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며느리야, 할머니가 그동안 미안했어. 너 많이 힘들지? 며느리는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정말 상황이. 둘째가 아토피가 심해서 병원 다니느라 힘들고 남편은 야근에 주말 근무해. 저도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고 추석에 못 가서 정말 죄송했어요. 명절날 혼자 계실 거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구나. 며느리도 마음은 아팠구나. 며느리도 미안해하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상대의 자리로 걷기 명상을 하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세요. 10초 침묵. 누군가를 떠올려 봅니다. 섭섭했던 사람, 원망했던 사람. 이제 상상해 봅니다. 그 사람의 아침은 어땠을까? 그 사람의 고민은 무엇일까? 그 사람의 아픔은 무엇일까?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봅니다.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천천히 눈을 뜨세요. 이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남편의 입장이 됐습니다. 53년 결혼 생활. 말없이 일하던 남편. 표현 없이 책임지던 남편. 관심 없어 보였던 남편. 하지만 그건 남편의 방식이었습니다. 말로는 사랑을 못했지만 매일 일터에 나가 가족을 먹여 살렸고 표현은 서툴렀지만 아이들 학비를 벌려고 새벽까지 일했고 관심 없어 보였지만 늘 제 건강을 걱정하며 무거운 짐은 들지 못하게 했던 그게 남편의 사랑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남편의 손을 잡으며 저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참 힘들었겠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남편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53년 만에 진짜 대화였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상대의 자리에 서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상대를 볼 줄 몰랐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깨달음이 실제 삶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달라 보였던 경험 있으신가요? 내 탓 성찰을 시작한 후 제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처럼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하는 대신 오늘은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전화 안 하면 예전처럼 나를 무시하는구나. 섭섭해하는 대신 바쁘겠구나. 나중에 내가 전화해야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도 될까요? 예전 같으면 왜 이제서야 오냐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했습니다. 그래, 어서 와라. 기다리고 있마. 둘째, 남편이 변했습니다. 제가 먼저 다정해지니까 남편도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네. 저녁은 뭐 먹고 싶어? 어디 아픈 데는 없어?
53년 만에 처음 듣는 말들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고요하면 남의 마음도 고요해진다. 내 마음이 평안하면 관계도 평안해진다. 내 마음이 부드러우면 세상도 부드러워진다. 이게 정말 맞았습니다. 제가 먼저 바뀌니까 상대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이해하니까 상대도 이해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용서하니까 관계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 변화 사례들을 말씀드리면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TV를 크게 틀면 또 시끄럽게 하네. 짜증을 냈습니다. 이제는 여보, 귀가 좀 어두워진 것 같은데 병원 한번 가볼까? 걱정을 합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집에 와서 설거지 안 하고 가면 역시 요즘 며느리들은 원망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 보느라 힘들었겠다. 다음에 편하게 와라. 이해합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명절 선물 안 보내면 날 잊어버렸구나. 섭섭해했습니다. 이제는 다들 바쁘겠지. 건강하게만 지내라. 기도합니다. 이런 변화가 가장 큰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누군가를 원망하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편이, 며느리가 생각하느라 제 인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떴구나. 오늘도 가족들이 건강하구나. 저녁에 잠들 때도 평안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이 평안함이 53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최고의 복이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관계의 문제는 상대를 바꿔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꿔서 해결된다는 것을.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변화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변화로 관계가 좋아진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런데 아직 하나 남은 게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가장 깊은 상처. 남편이 신혼 첫날 제게 한 말. 나도 어쩔 수 없었소. 부모님이 정해준 결혼이니 우리 그냥 잘 지내봅시다. 이 말이 40년 동안 제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는 선택받은 게 아니구나. 이 생각이 모든 갈등의 뿌리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남편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날, 저는 병원 응급실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의식을 되찾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평생 할 말이 있었어.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신혼 첫날, 나는 바보 같은 말을 했어. 부모가 정해준 결혼이라고. 그냥 잘 지내보자고. 하지만 그건 정말 바보 같은 말이었어. 난 당신을 사랑했어. 첫눈에 반했어. 결혼 사진 보는 순간 이 사람이다 싶었어. 근데 말을 못했어. 부끄럽기도 하고 남자가 그런 말을 하면 약해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딱딱하게 말한 거야. 우리 잘 지내봅시다 라고. 평생 후회했어. 그 말 때문에. 당신이 날 오해했을까봐. 남편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용서와 화해 명상을 하겠습니다. 10초 침묵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려 봅니다. 오랫동안 원망했던 사람. 이제 천천히 상상해 봅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도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이제 마음속으로 말해 봅니다. 당신도 힘들었겠구나. 당신도 최선을 다했구나. 이제는 내려놓을게. 10초 침묵하겠습니다. 가슴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이 느껴지나요? 천천히 눈을 뜨세요.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정약용의 용서론.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원망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미안해요. 당신 마음도 모르고 평생 서운해했어요. 이제 알았어요. 당신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 당신 나름의 방식으로 날 사랑했다는 거. 고마워요. 53년 동안 우리 가족 지켜줘서.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우리는 매일 산책을 합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습니다. 53년 만에 처음입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날씨 좋다. 오늘 뭐 먹고 싶어?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이런 말을 안 했던 남편이 이제는 매일 물어봅니다. 제가 변하니까 남편도 변했습니다. 제가 먼저 마음을 열었더니 남편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정약용이 맞았습니다. 내 마음이 고요하면 남의 마음도 고요해진다. 관계 치유의 핵심은 내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정약용이 마지막으로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용서로 관계가 회복된 경험 있으신가요? 내 마음이 고요하면 관계도 고요하다. 정약용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의 모든 갈등은 내 마음의 흐림에서 시작된다. 내 마음이 맑아지면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이 평안해진다. 75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아니었고, 며느리가 아니었고, 시댁이 아니었고,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원망하고 계신가요?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시댁 때문에. 저도 그랬습니다. 7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관계를 바꾸는 힘은 상대에게 있지 않고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정약용의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나를 살펴라.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꿔보세요. 상대를 탓하지 말고 나를 살펴보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50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조금은 가벼워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맑아졌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마음이 맑아지면 원망이 사라지고 평안이 시작됩니다. 관계의 답은 언제나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정약용의 가르침으로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김순자, 나이 75세. 비로소 관계의 진리를 배운 할머니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고 함께 치유합시다.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나를 살펴라. 정약용. 감사합니다.